자, 이어서 한 번에 끝나는 민법 이론 강의 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합격서는 자 6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03번 법률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주로 중개하죠. 그게 다 법률행위고,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도 안 했다, 불성립한다면 효력 요건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면 투수가 공을 던져야 스트라이크 볼이 나오겠죠. 투수가 공을 던지도 안 했는데 스트라이크 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매매나 임대차 생각하세요. 그럼 매매나 임대차가 성립하려면 일단 당사자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외부에 알려야겠죠.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당모가지에서 당모구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확가적타, 확정성, 실현 가능,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는 겉으로 알린 거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해서 어떤 것은 무효 사유, 어떤 것은 취소 사유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돼요.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은 건물 안에 있나요? 건물 밖에 있나요? 알 수 있죠. 그게 의사 능력이에요. 지금 운전하고 있나요? 공부하고 있나요? 알 수 있죠. 그게 의사 능력입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젖먹이와 깐나르기는 자기가 건물 안에 있는지 건물 밖에 있는지 모를 수 있죠. 그게 의사 무능력입니다. 우리 능력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술을 마셨는데 저는 3차까지 간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 3차 갔대요. 그럼 저는 3차 간 기억이 안 나죠. 그때 저는 잠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될 수가 있죠. 나 완전히 정신 또라이들. 그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할 능력을 말하고, 그걸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능력을 좀 제한시켜서 무시한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고, 이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편에서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하나씩 있습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해야 되는데 넷 중에 하나라도 결하면 이건 전부 다 무효 사유만 있습니다.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죠. 일치를 못 갖췄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못 갖췄다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사기, 강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공부할 텐데 5개 의미를 가볍게 봐볼게요.
먼저 비진이 표시가 민법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진의가 내 진짜 의사, 내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죠. 즉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혼자 마음이 없는 헛소리 한 겁니다. 다음 통정어의 표시는 이게 헛소리인데 혼자 있어요? 둘이 짜고 있어요? 둘이 짜고 헛소리. 다음 착오는 혼자 착오에 빠진 거죠. 사기랑 비교하면 사기는 누구한테 속은 거죠. 근데 착오는 혼자 착오에 빠진 겁니다. 그럼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멍청한 사람이죠. 그럼 나쁜 사람 없으니까 여긴 불법행위 책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는 속아서 의사 표시, 강박은 쫄아서 의사 표시. 여긴 나쁜 놈 있죠. 나를 속인 놈, 나를 쫄게 한 나쁜 사람 있죠. 여기는 불법행위 책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무효취소 어떤 게 더 많죠? 무효취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4개씩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무효 여기 4가지예요. 확가적타 넷 중에 하나를 결하면 다 무효의 사유라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더 많고 취소가 더 적습니다. 우리는 더 적은 걸 외워요. 그래서 취소가 앞글자예요. 제착사강, 제착사강, 제착사강 외우세요. 나머지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아요. 여기 없는 것도 무효 사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여기 딱 4가지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효겠죠. 그래서 제착사강이 아닌데 취소하면 틀립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비진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려요. 제착사강 아니죠? 그럼 취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효취소를 공부하는데 다음 주에 또 공부하거든요. 근데 무효취소가 무슨 말인가 가볍게 먼저 좀 예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매매했는데 매매 효력이 없대요. 그럼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네요. 그럼 괜히 이행했죠? 그럼 내가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741조예요. 741조 부당이득 내용 나옵니다. 강의 노트는 계속 이렇게 써드리고 있어요. 차근차근 따라오면 됩니다. 자,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예 중에 하나가 무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무효 등으로 읽으면 되죠. 다음 타인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하라 그랬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좀 이따 103조 무효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103조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나오고 그것을 불법원인 급여라고 부릅니다. 746조예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무효를 간단히 중간 정리하면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하필 무효 중에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거든요. 근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행인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이로 취소권이 없어져요. 그럼 유효만 남아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죠. 근데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가 되죠? 그럼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럼 이게 소급이라는 말이 있죠? 자, 매매 계약했거든요. 그 매매를 일주일 후에 취소하면 장래일을 향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일주일 전 매매를 취소했죠. 그럼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걸 소급한다고 표현해서 이때부터 매매일을 무효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를 소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효와 취소의 가장 근본 차이는 제가 여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이라고 적지 않았죠? 이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쭉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자 학기역서 6페이지 중간에 03번 법률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1번 법률행위 자 일반적이란 모든 행위에 공통되는 걸 말하고 일반적 성립 요건이 당무구 세 가지입니다. 다음 2번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이 효력 발생 요건 똑같아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 동그라미 2번 목적은 확가적다,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른쪽 7페이지 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다 그랬죠. 의사 능력 없는 자 간행위 무효, 행위 능력 없는 자, 제한 능력자 행위 취소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에서 권리 주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은 법에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주체가 되고 법인은 무생물이죠. 법으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이에요. 그럼 법인은 출생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같은 말로 보면 되고 해산시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법에서 사람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과 법인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의사능력에서 의사문능력자 무효했거든요. 그래서 행위 능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번 제목까지 다 똑같죠, 이렇게? 지금 7페이지. 그럼 법조문이 나옵니다. 일단 행위 능력 결함자,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 피현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법조문이 있어요. 먼저 성년이었는데 법마다 성년 나이가 다릅니다. 민법은 만 19세부터 성년이 돼요. 그럼 19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법마다 달라요. 그리고 술집은 몇 살부터 들어가죠? 이거랑 다를 수 있고 대통령 선거 몇 세부터 하죠? 이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만 19세가 성년이고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그럼 제5조 미성년자 능력 돼 있죠.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 한다. 2항 전항이 1항을 말하죠. 전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얻었다. 즉 부모님이죠. 부모님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부모님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핸드폰 사러 가면 핸드폰 가게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동의 없이 하면 나중에 핸드폰 매매 취소 당할까봐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2조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이고 제9조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입니다. 이제 12조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사이란 정신적이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정신이 부족하죠. 쉽게 말하면 약간 맛이 갔어요. 독립하다 약간 맛이 간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한다는 심판합니다. 누가 심판하죠? 가정법원이. 그럼 심판받은 자, 받았다가 수동이라 피를 써서 이 피한정 후견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자. 다음 구조 성년후견이에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사이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됐네요. 여기는 완전히 맛이 갔네. 여기는 약간 맛이 갔죠. 여기는 완전히 맛이 갔어요.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성년후견 개시한다는 심판합니다. 누가 심판하죠? 가정법원이. 그럼 심판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사람 차이점은 약간 맛이 갔고 완전히 맛이 갔어요. 공통점은 다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이런 자가 됩니다. 여기 피특정 후견인은 없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에서 공부 안 해요. 중개사법에서 얘들은 등록 결격사유자에서 중개업 종사 못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편에서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있고 이제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05번 목적 있죠? 목적 화가적타, 결함연타, 무효사유만 있다.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05번 여러분 책 제목 똑같아 그랬죠? 그러면 화가적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넘기시면 8페이지로 오세요. 목적 확정에서는 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확정 가능성도 없다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 3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둘 중에 하나 3억에 매매했어요. 도대체 이 매매계약은 목적물이 X인지 Y인지 확정할 수 있나요? 점쟁이도 모르겠죠. 그 매매계약은 목적물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X인지 Y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럽니다. 오늘 내가 3억에 매매하는데 내가 한 달간 고민해 볼게. 내가 한 달 후에 선택한 것을 3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해보세요. 그럼 지금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후에 확정할 기준을 마련했죠. 그럼 이건 확정 가능성이 있네요. 그때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대법원 판례죠.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확정해야 한 건 아니고 사후 여기 한 달 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충분하다가 유효하다는 말이죠. 그조차 없다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번 34회도 시험에 나왔죠. 자, 이제 2번 목적이 가능 갑니다. 자,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 반대가 불가능이 불능입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과 나중에 불가능이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해서 무효로 다루고 이건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죠. 이것은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휴라고 휴 외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5월 1일 날 매매했습니다. 근데 건물은 매매계약 전, 매매계약 며칠 전에 이미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건물을 이미 넘길 수 없죠.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이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갑에게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5월 1일 날 매매했어요. 근데 1호부터 며칠 후에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건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제 나머지는 계약법에 다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목적의 적법이 상당히 네 번째죠? 어렵습니다. 자, 법률 규정은 우리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눌 수 있고, 이걸 의무 법규, 강행 법규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세 보이죠? 그렇죠. 강행 규정이 더 센 캐릭터. 얘는 만만해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인데 계약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서로 다른 약정하면 그들은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법규정 안 지켜도 되고 자기들이 한 약정에 따릅니다. 이렇게 안 지켜도 돼요. 만만한 게 임의 규정입니다. 근데 한편 강행 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데 이게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제재를 받거든요. 그래도 개인 간의 거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둡니다. 처벌만 할 뿐입니다. 근데 효력 규정 위반하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결국 효력 규정 위반 무효죠? 나머지는 다 유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만 있어요. 단속 규정은 우리 민법에 없습니다. 이건 경찰 행정법규에 있어요. 그리고 단속 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줍니다. 따라서 이제 그냥 강행 규정 나오면 다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은 단속이라고 써줍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물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거 몇 개 예외를 나중에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 X라는 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 있습니다. 임차인이 X를 사용하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럼 우리 민법 626조에서 임차인은 자기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할 때 비용 청구권 배이제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당사자들은 비용 청구하지 말자고 약정했습니다. 그럼 약정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건 여기 달렸습니다. 만약 626조가 임의 규정이라면 다른 약정 유효여서 이게 유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626조가 강행 규정이라면 민법은 다 효력 규정이죠? 그럼 그와 위반된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건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파랑색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규정 안 지켜도 되죠?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법규정 무시하고 약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하면 임차인은 비용 청구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가백에 나대지가 있어요. 우리 나대지를 빌려서 찜질방을 딱 지었어요. 찜질방을 지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네요. 그럼 원래 을은 나대지 빌렸으니까 원칙적으로 을은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해서 철거하기 아깝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해요. 그때 임차인은 그래? 그럼 내 건물
너가 사 할 수 있어요. 너가 사, 매수해,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돼요. 갑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정이 우리 민법 643조에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들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할 때 임대인이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매수 청구하지 마. 매수 청구 안 한다. 포기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죠. 자기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 법규정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법규정이 임의규정이라면 다른 약정 유효가 되고 만약 이게 강행규정이라면 그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법규정은 임의규정일까요? 강행규정일까요? 눈치 빨강색 임의 강행입니다. 이건 계약법이지만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약정했더라도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꼭 사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8페이지 4번 목적의 적법 양가로 1번 임의규정 보셨고 양가로 2번 강행규정에서 반가로 2번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써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단속규정 있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자, 식당이 무호가네요. 밥을 먹었어요. 거기 신고하면 식당 주인은 처벌받습니다. 그럼 밥값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밥값은 내야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 유효라 밥값은 내야 된다. 우리가 모텔에서 자고 나왔는데 그 모텔이 무호가 숙박이네요. 그럼 신고하면 그 사장님 처벌됩니다. 그럼 내가 숙박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숙박료는 내야 됩니다. 사적 거래 유효. 처벌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백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했습니다. 우리 다시 병한테 판 걸 전매했다 그래요. 사서 다시 파는 걸 전매. 그럼 어떻게 등기해야 될까요?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우리 세금 안 내려고 미등기로 등기했습니다. 을 건너뛰고 갑에서 바로 등기한 거죠. 그럼 한 명 중간을 생략했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우리 미등기로 전매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등기부가 갑에서 을 건너뛰고 병 앞으로 온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을 앞으로 등기해서 을 세금 내고 병에게 등기하겠죠.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반칙했네요. 반칙. 그러더라도 이렇게 등기하든 이렇게 등기하든 병 앞으로 오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반칙 잘못된 등기를 굳이 무효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둬요 그냥. 그리고 을 잡아서 세금만 걷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걸 무효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 사법상 효력은 내버려 둡니다. 그런 걸 단속규정. 그다음에는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가 나옵니다. 이거 단속규정이에요. 민법의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에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갑의 가족이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가야 돼요. 이민. 비행기 타야 됩니다. 아파트를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개공한테 오늘 당장 9억에 판대요. 1억이나 싸게 금매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이 개공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9억에 사야지. 이런 걸 직접 거래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물건 맡겠죠? 나에게 전화로 물건 맡겠죠? 그걸 개공이 직접 매매하면 그걸 직접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그럼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만약 이걸 무효라고 하면 갑은 미익은 못 가죠. 다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두고 이자만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직접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입니까? 거래죠.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직접 임대차, 직접 매매, 직접 교환 다 처벌되는 단속 규정입니다. 지난 33회 때 직접 임대차가 민법에 나왔죠, 민법에. 근데 이런 걸 설명할 민법 선생님은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 민중의 지팡이잖아요. 자, 이제 효력 규정을 보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효력 규정이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도 중개사법 내용입니다.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 약정해서요. 이것은 전부 무효가 아니고 법정 한도만큼 받을 수 있죠? 그 초과가 무효입니다. 즉 법정 한도가 900만 원인데 2천만 원 약정했다. 그럼 900 유효, 1100 무효가 되는 거죠. 즉 갑에게 토지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개공한테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럼 토지는 법정 수수료가 한도가 0.9%예요. 그럼 10억에 0.9% 얼마죠? 9천만 원? 9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900만 원. 팔아주면 2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병을 만나서 10억에 매매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적법하게 등록한 중개업 하는 사람이라 900 유효입니다. 근데 법정한도 초과 무효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900 유효, 초과 무효입니다. 니어 피기할게. 갑에게 1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을은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에요. 얘한테 팔아주면 2천만 원 준다고 약정했습니다. 그 병을 만나서 10억에 매매 성사시켰죠. 이 사람도 법정한도 초과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법이죠. 2천만 원 전부 무효입니다. 얘는 등록에 있으니까 법정한도 초과만 무효, 얘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책에 반가로 3번 강행규정 위반 효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건 절대적 무효로서 나중에 하겠지만 강행법규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안 되고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도 보호되지 않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그 잘못한 자도 어머 내가 한 행위가 무효였네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얘들도 해마다 꼭 시험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 용어 중에 선의, 악이란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선의는 착한 놈이 아니죠.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악인은 나쁜 놈이 절대 아닙니다. 악인은 어떤 사실을 알았다죠. 선의는 몰랐다, 악인은 알았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효취소를 공부하는데 무효취소 효력은 원칙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란 누구에게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다 절대적이에요. 예외가 상대적은 좀 이따 나옵니다.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절대적 무효를 공부하겠습니다. 갑소유 X부동산 있는데 친척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놨습니다. 등기부에서 을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효죠.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습니다. 근데 을 소유자 아니지만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제3자들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만나서 팔고 등기했죠. 그럼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알았을까요? 보통 모르고 했겠죠. 그럼 병을 선이라면 병이 등기가 유효일까 무효일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병 앞사실 전혀 모르고 매매했죠. 그래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을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그럼 선의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병은 보호되지만 갑이 소유권 뺏겨야 되죠. 그럼 갑이 뭐 잘못했나요? 아무 잘못 없으니까 병을 보호하면 갑이 불쌍하게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의병 무효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이 소유권을 지킵니다. 그럼 갑은 보호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돈 다 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라마다 태도가 다릅니다. 유럽 쪽에서는 보통 병유효 그래요. 갑이 소유권 뺏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병무효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지키고 병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 그래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이 만약에 A에게 팔고 등기하고 B에게 팔고 등기하고 Z까지 팔고 Z라면 안 되지. Z는 옛날 사람, MZ 세대 G까지 팔고 등기해서요. 그러더라도 앞사람 무효죠. 그럼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입니다.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죽어. 다 되죠. 그게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지킵니다. 이 우리나라 입법 태도입니다. 그럼 병까지 보면 그럼 병은 아무튼 억울하죠.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니까 믿고 샀거든요. 그러더라도 앞사람 모이면 다 죽어. 다 무효입니다. 이걸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래요. 등기부에서 을을 소유자로 공시하고 병이 그걸 믿었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민총에서는 절대적 무효 그래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등기편에서는 등기를 공시한 바를 믿었더라도 효력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병이라 할 때 우리가 병이에요. 우리가 병이라면 앞사람이 무효여서 우리가 무효가 될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할까요?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니까 비정상을 가정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유효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라 무효를 가정에 공부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등기를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사람이 무효여서 내가 무효가 될 확률은 이런 일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로또 1등 일주일에 몇 명 나와요? 1명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일은 1년에 두세 번 뉴스에 나옵니다. 1년에 두세 번. 그래서 앞사람이 무효면 우리가 무효가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1억 분의 1 하나 앞사람이 모이면 나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등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2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딱 10분 쉬고 들어오셔야 돼요. 쉬는 시간 길어지면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